이제 그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이번에는 그 뒤를 이어서 다음번에 대통령 후보자로서 나섰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김영삼 씨였었어요. 결과적으로 이때 당시에 이 민자당의 후보로서 바로 이 김영삼 씨는 대통령 선거에 나갔었고 치열하게 바로 이제 경쟁을 하다가 김대중 씨와 같이 경쟁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으로서 당선이 됩니다. 이른바 문민정부를 이때 당시에 구성을 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김영삼 씨는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정부가 아니라 문민정부로서 바로 제대로 된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딱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기업들, 이때 당시 우리나라가 보통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법이 바로 뭐였었냐면 일부 대기업을 키워가지고서 그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서 거기서 얻어지게 되는 그런 돈으로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대기업들은 바로 정부의 요구사항과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런 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가장 빠르게 알기 위해서는 바로 정부의 고위 관료들에게 바로 각종 뇌물을 많이 갖다 바쳐가지고서 거기서 얻어지는 정보로서 정치를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무엇이냐? 그렇게 뇌물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바로 청렴해져라, 공무원들이 청렴해져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재산을 전부 다 등록을 해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각종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빼돌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은 이런 제도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적어도 공무원들은 청렴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이 어느 정도 정해지게 되었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열심히 벌여요. 그래가지고서 군부 정권 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전부 다 원상태로 돌리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잘못했던 것들도 전부 다 원상태로 돌리려고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건물의 꼭대기밖에 안 남았었던 조선총독부 건물을 폭파시킨 사건이었어요. 바로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조선총독부를 폭파시켰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었거든요. 조선총독부가 바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경복궁 바로 앞쪽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경복궁의 앞을 조선총독부가 딱 막는 것과 같은 형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치욕적인 건물이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조선총독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치욕의 역사도 역사니까 이것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정말 많았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 김영삼 정부는 이것을 과감하게 폭파시키고 다만 역사로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 꼭대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떼와가지고서 박물관에 보관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일제시대 때부터 군부정권 당시 때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전부 다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전직 대통령이었었던 바로 노태우 대통령과 이때 당시에 이 전두환 대통령을 체포를 합니다. 내란죄라든가 그 다음에 뇌물수수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과 그 다음에 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바로 그들이 받았었던 그런 뇌물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해보니까 둘 다 이때 당시의 돈으로 한 2천억 정도를 뇌물로 받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전부 다 환수를 해야 한다고 딱 선언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바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거의 다 이때 당시에 그 많은 돈들을 사실상 국가에게 전부 다 이제 환수를 당하게 됩니다. 전부 다 다시 내놓으려고 노력도 했었던 그런 측면도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전 재산이 27만 원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배째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둘 다 이제 나중에 감옥살이 가게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재산을 추징하게 됐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때 당시 한 1,000억 정도를 이때 국가가 바로 회수를 하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000억은 여전히 전두환은 계속해서 이것을 내놓질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한참 전쯤에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바로 골프를 치다가 캐디에게
이때 당시에 팁으로 10,000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이때 당시에 전두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바로 이제 나는 전 재산이 이제 26만 원밖에 없어. 여러분들, 근데 그 골프는 누구도 지는 겁니까?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줬던 이 전두환 대통령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다는 건 좀 너무 창피하긴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이 김영삼 대통령은 이른바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즉, 이때 당시에 이 금융실명제는 우리나라의 모든 그런 재산 같은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은행에서 통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남의 이름을 쓰거나 아니면 가짜 이름 같은 걸 써가지고서 세금을 걷는 조세망에 포착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금융적으로, 그 다음에 부동산적으로 거래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게 한 다음에 부자들이 돈을 바로 다른 데로 빼돌려 가지고서 세금을 안 내려고 했던 것을 전부 다 찾아내 가지고서 전부 다 세금을 매기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시행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시행하게 되면 우리나라 망하는 줄 알았었어요. 지하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그걸로 인해서 서서히 이제 망해간다. 개뿔, 무슨 망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엄청나게 잘 되고 있죠. 이것은 이때 당시 김영삼 정부의 대단한 그런 업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제를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지방자치제도가 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서울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뭐 이런 사람들을 이때 당시에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뽑는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이것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했던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분을 굉장히 투명하게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말년이 안 좋았죠. 여긴 나오지 않지만요, 사실은 북한하고도 좀 사이가 좋아질 뻔도 했었어요. 어느 정도였었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이때 당시에 북한에 김일성하고 같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날짜까지 다 잡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드디어 이제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전역에 난리가 나요. 왜? 헬기를 타고 가던 김일성이 이때 당시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근데 문제는 글쎄요, 김영삼 대통령이 약간 좀 기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김영삼은 이걸 보고서 잘못하면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비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예상했었지 북한 쪽에서의 감정 같은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대요. 북한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되게 많이 서운해했다고 합니다. 왜냐? 적어도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던 상대가 죽었다고 한다면 조문이라도 한번 해주면 좋지 않겠냐. 근데 조문은커녕 바로 북한을 공격할 듯이 전국에다 비상영호 같은 것을 내려가지고서 싸울 준비나 하고 있고 이건 더 믿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 김영삼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확 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플러스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것이 있었어요. 바로 외환위기로 IMF에게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즉 이때 당시에 김영삼 정부가 아무리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투명하게 하려고 했었지만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정부와 같이 유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정부는 은행들과 또 같이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바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절대 더 이상 빌려줄 수가 없는 한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서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압력을 넣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던 것도 있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일부 기업들이 되게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바로 장사를 기업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었었냐면 이때 당시에 동남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금융 위기가 있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 금융 위기가 있게 되다 보니까 이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외국 자본들이 하나둘씩 이 바로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자기네들의 돈을 빼가지고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남아시아의 그 위기가 바로 동북아시아 지역에도 같이 전파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상했었던 이때 당시에 외국 자본들은 우리나라도 바로 동남아처럼 경제 위기가 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한국에게 그동안 많이 투자했었던 돈들의 상당수를 싹 다 회수를 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우리나라가 국가가 갖고 있었던 그런 달러화가 그다지 많지 않았었는데 이때 당시에 미국인들이 혹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부터 돈을 빼갈 때는 원화로 가져가겠습니까? 달러화로 가져가겠습니까? 당연히 달러화로 가져가죠. 달러화로 가져가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달러가 거의 동락이 되는 건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었고, 이것 때문에 바로 이때 당시에 원래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기업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해가지고서 먹고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그 A라고 한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바로 자원을 수출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 돈을 갚지 않으면은 이건 말 그대로 그 A라고 한 나라가 우리나라 기업에게 떼먹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용도가 안 가잖아요. 때문에 국가는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A라고 하는 나라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왜? 바로 만약에 이 기업이 당신네들의 돈을 떼먹는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바로 이 기업을 보증을 해가지고서 만약에 얘가 떼먹게 된다고 한다면 국가가 가진 돈으로서 이것을 갚겠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가가 바로 갚을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돈이 바로 달러입니다. 근데 그 달러가 다 지금 해외로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정부를 믿어가지고서 우리나라의 기업과 같이 교역을 하고 싶어도 우리나라가 비상 상황에서 바로 갚을 수 있는, 대신 갚아줄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를 믿을 수가 없게 됐고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같이 믿을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있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바로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여러 개의 기업들과 같이 교역을 하지 않게 되는 것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때 당시에 수출로 먹고 살던 나라가 이 수출 같은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가 말 그대로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나라의 정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유일한 대책은 그냥 다른 나라에게 돈 빌려오는 거예요. 하지만 빌려줄 나라가 있습니까? 근데 빌려줄 나라는 없지만 빌려줄 은행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 바로 국제통화기금 IMF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 IMF가 긴급 자금으로 우리나라에게 일부 돈을 빌려줘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IMF가 권고하는 대로 전부 다 이행할 것. 여러분들, 바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수용하게 되었고, 이것을 수용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만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말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됐느냐?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을 구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정부를 구성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기록을 세우게 된 것이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뤘다는 점. 무력이 아니고 평화적으로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정권 교체를 이뤘다는 점. 기존에 있었던 여당의 경우에는 IMF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바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책임을 국민들이 물은 거죠. 선거를 통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가 된 거냐면 이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가 되게 잘 해놨는데 맨 마지막에 해놨었던 거대한 똥을 열심히 닦아내야 되는 운명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세상에서 기업이 망하거나 구조조정이 되거나 하는 것을 좋아했겠습니까? 하지만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김대중 정부 시절 때에 강력하게 기업의 구조를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각각의 여러 개의 대기업들끼리 바로
자기의 기업에 특화된 그런 산업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바로 기업 간의 그런 이제 뭐라고 할까,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서로 살리고 경쟁력 없는 부분은 없애거나 통폐합시키는 건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아예 없애버렸어요. 대표적으로 이때 당시 없어졌었던 굴지에 동남아시아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었던 그런 바로 기업이 이때 당시에 공중분해가 되게 됐었죠. 바로 대우 기업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서 여러 개의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당하거나 망하거나 하는 모습이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다시피 부실 기업이 전부 다가 정리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간신히 외환 위기를 극복하게 돼요. 바로 이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했었느냐? 바로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나라에게 달러가 들어와야 되는데 달러를 당장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딱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바보냐? 바로 우리나라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금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 금을 해외에다가 팔면 그러면은 바로 해외에서부터 이런 달러를 대신 받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을 기부를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로 이때 당시에 금을 팔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바로 얻게 되는 그런 달러로 우리나라에게 예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나라가 그 달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기업들의 그런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거나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이른바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실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한 200톤이 넘는 그런 금을 이때 당시에 모았대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좀 다 깜짝 놀랐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IMF가 터진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드디어 이 김대중 정부 당시 때는 IMF를 실질적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엄청난 여파가 되게 많이 있었었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제 직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면서 지금도 이제 되게 많이 문제가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북한 쪽에다가는 이른바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실시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북한이 이때 당시에 굉장히 살기 힘들었거든요. 고난의 행군, 한참 전에서부터 있었던 고난의 행군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가지고서 바로 우리나라의 그런 자본주의의 맛을 좀 이제 북한이 들게 한 거죠. 나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북한이 되게 어려울 때 그들에게 자본주의의 단맛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자본주의 단맛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서 계속해서 그쪽과 관련된 부분을 이 북한이 추구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북한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 국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통합이 된다 한들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 거잖아요. 겉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북한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얘네들은 항상 자존심 빼놓으면 시체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자존심을 살살 긁어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때 당시에 그들이 정작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해주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 얼어붙어 있었던 그런 마음도 언젠가는 전부 다 녹아버리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때 당시 되게 유명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그룹의 회장이었었던 정주영 회장. 이 현대그룹도 지금 현재 좀 해체가 된 부분이 있긴 있죠. 물론 현대차가 되게 유명하긴 하지만. 근데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원래 이북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이 이북 출신에 해당됐었던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은 자기가 바로 소를 훔쳐가지고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걸 판 돈으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현대그룹을 만들게 되었던 것인데, 그것을 북한 쪽에다가 대신 갖겠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북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름도 안 나고 그 다음에 기계도 별로 없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항상 식량난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밭 갈기 위해서는 인력이 부족하고요. 그런데 바로 그런 부족한 인력을
옛날 방식으로 소를 이용해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 서산농장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에 해당되는 소들을 잔뜩 실어가지고서 북한 쪽에다가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북한은 이때 당시에 여기에서 좀 감동 먹었었죠. 그리고 이런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당시에 바로 금강산 관광 같은 것을 실제로 시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나중이긴 하지만 나중에 개성공단 같은 것도 같이 만들어지기도 했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김정일과 결과적으로는 이제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할 정도까지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되게 사이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뒤를 이어가지고 이번엔 노무현 정부에 대해 이야기예요. 이 노무현 정부에 들어왔을 때는요, 바로 이 원래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별로 하지 않았었어요. 뭐 이인재 씨와 같은 그런 사람이 이때 당시에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서 나섰던 상황이었는데, 이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나도 좀 연설을 되게 잘한 거예요. 나중에 뭐 유튜브 같은 데 한번 찾아봐요. 당연한 말만 골라서 하셨던 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분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자신 속에서 끌어오르고 있었던 그런 열정들을 열심히 말로 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엄청나게 인기를 얻게 되었고, 그 결과 이때 당시에 민주당 안에서 바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경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고, 이 경선에서 당시에 상대편을 누르고서 대통령 실제로 당선이 되게 됩니다. 이른바 이제 참여정부가 이때 당시에 만들었다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서 이제 많이 쓸 수는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긴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정부가 항상 국민들에게 권위주의적으로 다가간 적이 되게 많았었어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국민들은 경찰 보면 맨날 숨기 바빴었고, 그 다음에 관공서에 가면은 공무원들이 호통치는 것에 벌벌 떨어야 했었고, 이런 것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왜냐? 옛날에 사또, 그 다음에 뭐 포도청, 뭐 이런 데에서 일반 백성들이 거기 가면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벌벌 떨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런 식의 개념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썼는데 바로 그런 권위 같은 것을 최대한 많이 내려놓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대통령부터요. 물론 그렇게 너무 과하기도 했었죠.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안 됐었던 이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권력의 신여 노릇을 했었던 검찰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찰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을 바로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일선 검사들하고 같이 이제 검사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명목으로 같이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얘기를 하다가 한마디로 이제 엄청나게 좀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너무 함부로 말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욕을 먹기도 했던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 중간에 가서는요, 바로 이 민주당 출신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을 나와가지고서 열린우리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이 민주당 쪽에서는 바로 이 열린우리당 쪽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바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열린우리당 출신에 해당되는 국회의원들의 숫자는 훨씬 더 적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나머지 민주당과 그 다음에 야당 쪽에 해당됐었던 바로 한나라당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쪽과 같이 합쳐져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버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탄핵을 했는데 이 탄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근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심지어는 이제 보수 쪽에 해당되는 분들도 야, 이거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건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 대통령 가지고 너무 흔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네들이 뽑았었던 대통령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밀어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게 됐었었는데, 옛날처럼 바로 적극적인 그런 시위 활동을 통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민들이 가족들 단위로 거리로 나와가지고서 촛불을 들고서 이때 당시에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폭력적인 모습 같은 거 보여주려고 하면은 바로 그런 폭력적인 모습은 서로
자제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이때 당시에 바로 이른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위, 전매 특허의 시위죠. 이른바 촛불 집회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하게 됐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었냐? 이걸 통해 가지고서 바로 노무현 대통령은 다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다시 대통령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있었었던 선거에서는 민주당은 사실상 거의 완전히 참패를 하게 됐고 상당수가 기존의 한나라당에게 흡수되거나 아니면 일부는 열린우리당 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었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가지고서 활동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과거사 정리 사업 같은 걸 실제로 하게 됩니다. 이 과거사 정리 사업을 통해 가지고서 일제시대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서 현대사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옛날에 있었던 그 역사에 대해서 바로 제대로 평가하는 작업 같은 것을 열심히 하게 돼요. 이때쯤에 시작했던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친일 인명사전 같은 것들이 이때 당시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끄트머리 가서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었었죠. 하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때 당시에 대통령 지위에서 내려왔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그다지 많지 않았었습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뭐 이런 것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자,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그리고서 이때 당시에 한나라당 쪽에서의 대표적인 후보자였었던 이명박 대통령을 이때 당시에 뽑아가지고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게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노무현 대통령은 안타깝게 자결을 하시게 되죠. 글쎄요, 전직 대통령들이 2천억씩 해먹고 이렇게 했던 거에 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다고 생각되어진 그런 돈은 글쎄요, 생각보다는 좀 초라한, 그때 당시 그 생각에 의하면 되게 좀 초라한 액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열심히 만들었었던 민주화의 틀에 입각해서 봤을 때 그 만들었던 그 민주화된 그 국가가 자기를 용납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을 알게 되었던 노무현 대통령, 여기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서 자결을 하신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었었던 그 꿈을 계속해서 꾸고서 지금도 열심히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서 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왔었지만,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 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분 뭐 지금 감옥에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 맨 마지막 단계 가가지고서 이제 그 순실이 누님하고 여러분들 바로 이제 그 짝짝꿍 하셨던 이런 누님, 이 박근혜 누님께서는 이제 지금 현재 역시 또 감옥에 계시게 되면서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정권이 다시 한번 교체가 됐었죠. 하지만 이 문재인 정부도 처음엔 되게 잘 나갔다고 생각이 되어지긴 하는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서 약간 좀 국민들에게 많이 욕을 먹고 있죠. 특히 집값 때문에. 뭐 이런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에 대한 선생님은 평가는 역사의 평가가 제대로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선생님이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할게요. 지금부터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9페이지 별표 2개 6월 민주화항쟁 동감 1번 민주화 요구 시위 확산 동감 2번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동감 2번 동감이 3번 박종철 빈칸에 적겠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으로 자, 다음 줄에 국민들의 분노 확산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전개선 동감 1번 정권 퇴진과 직선제 개헌 요구 시위 정부의 개헌 거부 동감 2번 4.13 호원 조치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3번 동감이 3번입니다. 자, 6월부터 민주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빈칸에 적겠습니다. 이한열 그 다음에 동감이 4번 대통령 후보 노태우가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선언이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자주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629 선언. 결과 조금 중요합니다. 별표 1개 반. 5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입니까? 직선제입니까? 바로 직선제죠. 자, 직선제로 개헌 실시. 근데 엉뚱하게도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3번. 선진 민주국가로 나아가다에서 별표 1개 반 노태우 정부 동감 1번 3당 합당 민정당의 노태우 통일민주당의 민주당의 김명삼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으로
합당돼서 민주자유당을 출범시켜 정권 안정이 도모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고, 동그라미 2번 서울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북방외교, 오른쪽에 쪽날개 나와 있는 것도 같이 한번 여러분이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북방외교 추진으로 공산주의 국가들과 수교를 하게 되었고, 동그라미 4번 남북한 유엔 동신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별표 한 개반 김영삼 정부에서는 동그라미 1번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제,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실시, 동그라미 3번 금융 부동산 실명제, 금융 가운데점 부동산 실명제 혹은 금융실명제라고도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그라미 4번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외환위기로 IMF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하죠. 에서 구제금융을 지원받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별표 한 개 반 김대중 정부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동그라미 2번 기업 구조 조정 및 부실 기업 정리 등으로 외환 위기가 극복이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이 실시가 됩니다. 이때 당시 시행했던 그 정책을 바로 우리는 햇볕 정책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시행됐었던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동그라미 4번 노무현 정부, 자, 동그라미 1번 권위주의 청산이 시도됐고, 동그라미 2번 과거사를 정리하는 사업을 추진했었으며, 동그라미 3번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밑줄 치지 마세요. 아직까지 역사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